안녕하십니까. 바라보는 TV 옴부즈맨 오세혁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스라엘의 시가전 돌입 관련 뉴스와 함께 김포, 서울 편입 이슈 등 다양한 뉴스들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럼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최근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상승했고 물가 오름세가 지속하자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꾸려 우유와 커피 등 주요 식품의 물가를 품목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으며 지난 3일부터 이틀간 나고야에서 한중일 환경부 장관이 4년 만에 만나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등 현안에 대한 제2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SKT가 개인 비서 에이닷을, KT가 초거대 AI 믿음을 내놓으면서 이동통신사 간 인공지능 AI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지난주 첫 소식은 지난 5일 뉴스 10 소식인데요. 올해 10월까지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의 물가가 5% 이상 올랐으며 3년 연속 5%를 넘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물가 오름세가 지속하자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꾸려 우유와 커피 등 주요 식품의 물가를 품목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상승했다고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라 전했는데요. 같은 기간 외식 등 음식 서비스 물가는 더 크게 올라 피자는 11.5%, 김밥과 라면은 9% 가까이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국제 원자력 가격 상승에 가공식품 등의 물가가 오른 영향으로 최근엔 이상기온까지 겹치면서 과일과 채소류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7개 주요 품목의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전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리 대상은 라면과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과 설탕, 우유 등 모두 7가지 품목이라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특히 주요 가공식품 물가를 관리할 TF를 신속히 구성해 TF 내에서 품목 담당자들이 시장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최근의 물가 상승 문제를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상세히 전달하고 있어 경제적 상황에 대한 독자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의 상승률을 구체적인 퍼센트로 제시하고 특정 식품의 가격 변동을 예를 들어 이해를 돕는 방식은 매우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의 물가 안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같은 대응책을 소개함으로써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해결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서 좋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연 정부의 대응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태스크포스의 조치가 과거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 의견은 어떠한지도 보도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을 위한 이러한 조치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장기적인 물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 정세를 고려한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지난 3일 뉴스 01에서는 지난 3일부터 이틀간 나고야에서 한중일 환경부 장관이 4년 만에 만나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등 현안을 논의한다며 제2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각국 장관은 이번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자국의 주요 환경 정책을 소개하고 환경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환경부는 이 밖에도 몽골과의 협력을 통해 황사 저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4일 토요 와이드에서는 한하진 환경부 장관이 일본 측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장관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일본은 과학적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국제사회에 발표한 계획대로 방류를 이행해야 하며 사람과 환경에 악영향이 없도록
오염수가 처리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번 환경장관 회의에서는 황사 저감 등 동북아 지역 환경 문제를 논의하고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개최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오염수 방출이라는 세 나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하나진 환경부 장관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표명한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한데요. 이는 단순히 한국의 내부적 우려를 넘어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것으로 철저한 처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기에 일본과 중국의 입장이 어떠했는지, 각국의 환경부 장관은 어떠한 내용을 강조하고 또 요구하고 있는지를 좀 더 충실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회의라면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환경부 장관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리고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는 매우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 합의문은 세 나라의 환경 협력의 기반으로 평가될 수 있기에 공동 합의문의 간단한 내용도 전달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지난 4일 토요 와이드에서는 연합뉴스 TV가 이미 SKT가 개인 비서 에이닷을 통해 소비자 글로벌에 집중하겠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면서 KT 역시 최근 초거대 AI 믿음을 내놓으면서 이동통신사 간 인공지능 AI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T가 내놓은 한국형 초거대 AI 믿음은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카피 문구를 뽑거나 복잡한 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이용자와 감성 대화도 나눈다고 하는데요. AI를 통한 이 통사들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를 궁금해합니다. 국내 최초로 1조 토큰 이상의 데이터를 학습했다는데요. AI 활용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각 현상을 일반 생성형 AI 대비 70% 가까이 줄였다고 하면서 일반 기업을 상대로 3년 내 1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게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SK텔레콤은 인공지능 개인 비서 에이닷을 통해 B2C 영역까지 커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에이닷은 통화 요약이나 일정 등록, 주소 공유, 통화 중 실시간 통역, 수면 관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빌리티와 헬스케어 미디어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물론 도이치텔레콤, 싱텔 등과 동맹을 구축해 45개국 12억 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AI 개인 비서 서비스 개발에 나섰는데요. 5년 내 25주 매출 달성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LG U+는 LG AI 연구원 초거대 AI 엑사원을 바탕으로 통신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학습한 통신 특화형 LLM을 개발해 내년 상반기 출시하기로 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이동통신사들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가속하고 있다는 소식은 기술 중심의 경쟁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SK텔레콤의 에이닷과 KT의 믿음, 그리고 LGU+의 예정된 엑사원 출시는 각사가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및 소비자 영역에서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AI 기술의 발전은 통신업계의 서비스 경쟁을 넘어 일상의 많은 부분을 혁신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AI 개발 경쟁에도 불구하고 이 통사들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었는데요. 늘 문제되듯이 사용자 데이터 보호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 극복도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한국 이동통신사들의 AI 경쟁은 기술 혁신과 사용자 경험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이 통사들이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다면 그들의 AI 서비스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점도 언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4일 뉴스 오늘에서는 중금속 등이 포함된 미세먼지는 폐나 뇌로 침투해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면서 공기질이 나쁠 땐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건강 수칙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미세먼지 속에는 철이나 카드뮴 같은 유해 중금속들이 들어있다면서 입자가 매우 작은 이런 미세먼지는 폐까지 침입해 건강을 해치며 고농도 초미세먼지 환경에 노출될 경우 심장질환이 증가하고 특히 영유아기에는 천식 발생 위험도 커진다고 전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사람의 뇌 속에 쌓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발표되고 있다면서 영국 연구팀이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사망자들의 뇌 조직을 살펴봤더니 다량의 초미세먼지 성분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바바라 메이어 영국 랭커스터대 교수는 금속 입자들은 세포를 파괴하고 죽게 만드는데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병의 특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노출을 최소화하는 건데요. 부득이 외출할 때는 식약처 인증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초미세먼지 예보가 매우 나쁨일 때 KF89 마스크를 쓰면 노출 농도는 보통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마스크를 장시간 사용한 뒤 호흡 곤란이나 가슴 통증이 있다면 즉시 벗고 무리해서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전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쁜 날엔 격렬한 운동을 하면 호흡량이 증가해 먼지들이 폐 아래쪽까지도 침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또 바깥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도 실내에서는 짧고 주기적으로 자연환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기사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유해성에 대해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시청자들이 취할 수 있는 예방에 대하여 필요한 부분을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단순한 호흡기 문제를 넘어 심장질환과 뇌질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전달한 점은 이해를 돕고 실천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마스크의 선택, 그리고 외출 시 KF80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과 실내 환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으로 보입니다.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좋은 보도이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실내 환기를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보도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추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이 건강 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상세하게 그 연구 결과를 보도하고 특히나 미세먼지가 어린이나 노약자에 미치는 영향을 보도한다면 시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인천대학교 박유빈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나요? 네, 저는 11월 5일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교통분산과 친환경 도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하 고속도로에 대해 조명했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한남대교의 출근길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상습 정체 구간으로 늘 답답한 통행이 이어지는 곳이라는데요. 차량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비추어집니다. 고속버스 합류 지점으로 정체는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는데요. 경부고속도로는 원래 막히는 곳이라는 시민들의 인터뷰도 이어집니다. 경인선도 하루 최대 약 22만여 대로 만만치 않은 수치를 보이며 고속도로의 역할을 상실한 지 오래라고 전합니다. 이어진 CCTV 화면을 통해서 이른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차량 정체가 계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복문 모건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고속도로가 도시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 도시 내 소통망으로도 쓰이고 있다고 분석했다는데요. 특히 경부고속도로나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 지역 간 연결보다 지역 내 간선 교통망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도로 통행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정체 현상을 해결하고자 지하 고속도로를 논의하게 된 것이라고 전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과 서울을 잇는 총 416km의 국내 최장 고속도로로 1970년 완공되어 국토의 대동맥이라 불리며 삶의 혁신을 일으켰다는데요. 그러나 50여 년이 지난 지금 상습 정체와 도시 단절의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복문 교수는 도로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자동차가 만들어내는 오염이나 소음 등이 지상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지하고속도로의 또 다른 필요성의 측면이라고 말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역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라고 하는데요. 경인고속도로는 인천과 서울을 이어준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로 서울 인천 구간을 광역공업권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량 증가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도심 단절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방음벽이 지어져 있긴 하지만
공장 지역이 있어 워낙 시끄럽고 대기 오염 역시 심각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지하고속도로를 추진 중인 한국도로공사를 직접 찾아가는데요. 함진규 사장은 수도권을 우선으로 4개의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는데요. 제2차 고속도로 건설은 경인, 수도권 제1순환, 영동, 경부고속도로를 일부 지하화하는 방안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용인-서울 통행은 30분, 인천-서울 통행은 23분 단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창희 한국도로공사 지하고속도로 계획팀 차장은 경인 지하고속도로를 계획하며 인천공항까지의 접근성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또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며 지상도로를 감소시키고 도로 중간이나 가장자리에 녹지를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도로 남북 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데요. 스페인 마드리드시는 15년 전 도심 지상도로를 전면 지하화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상습적인 차량 정체를 해소할 수 있었고 사고나 교통체증이 줄며 시민 편의가 느는 순기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터널 내 교통사고는 2022년 기준 101건으로 2008년 51건에 비해 2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지하고속도로의 안전 또한 신경 써야 한다고 합니다. 지하고속도로 안전 방제 여론조사에서는 화재 대응, 피난 대피, 운전자 폐쇄감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특히 많았는데요. 최봉문 교수는 지하고속도로의 가장 첫째 문제가 안전이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긴 구간을 지하에서 운전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건설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과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도심지를 가로지르는 3.99km의 지하터널 현장으로 가보는데요. 이 도로는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로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부 현장을 자세히 조명하는 장면도 이어집니다. 터널 내 안전을 위한 중요 시설이 있는 곳을 직접 살펴보는데요. 비상시 운전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계단과 홍수 대비 시설까지 여러 장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함진규 사장은 예정대로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기본 설계나 실시 설계에 들어가는 과정을 거쳐 더 안전화시키며 진행할 것이라는데요. 특히 수도권의 교통 정체를 완화시키면서 안정성 있게 하는 것에 최선의 목표를 두고 있어 좋은 기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은 우리 일상을 바꿔놓은 고속도로는 또 한 번의 혁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아주 잘 봤습니다. 유빈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저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역사를 함께한 고속도로의 시작을 돌아보면서도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 좋았습니다. 또 이번 방송이 지하 고속도로에서 우려되는 안전 문제들을 조명하며 제대로 된 안전 설비를 촉구하는 기능을 했다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보고 유빈 학생이 한 줄 평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저의 한 줄 평은 지하 고속도로가 가져다줄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기대합니다.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밝게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박유빈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오늘 TV와 비평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성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경기도 분도로부터 여당의 당론 추진까지 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공방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네, 김포의 서울 편입 공방은 그야말로 급물살을 탄 이슈인데요.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경기도 김포 한강 차량 기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경기도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한 것이
공방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소위 경기북도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경인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난 9월 말부터 김포시를 중심으로 서울 편입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문화일보는 김포 시민의 입장에선 경기 북부와 남부 중 선택을 고민하던 중에 서울 편입이라는 대안이 급속하게 부상하게 되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최근 국민의힘이 UCT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정치권의 행보와 반응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다수의 언론들은 이번 이슈 자체가 얼마 남지 않은 총선과 연계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31일 김기현 대표의 발언 직후에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이 수도권 총선 전략으로서 추진되고 있다라고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 한국일보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은 총선용 갈라치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는 점인데요.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방의 메가시티가 서울보다 더 우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방 소멸 우려를 제기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수도권 집중만 심화시키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반면 김진태 강원지사는 메가시티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어서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수도권 통합론과 같은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선거 때마다 항상 다뤄졌던 주제인 것 같은데 통합 효과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주요 쟁점과 의견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네, 다수의 언론들은 주로 행정구역 통합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에 대해서 주요 논쟁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연합뉴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김포 서울 편입의 기대와 우려를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김포가 자치구가 되면서 읍과 면을 둘 수 없게 되면서 발생하는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특례의 축소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서울의 실질적인 도시 권역을 행정구역에 담아내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한겨레는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김포시만 서울에 편입시킬 마땅한 이유는 없다는 의견과 더불어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이런 논쟁과 관련해서 경기도와 김포시는 각각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난 7일 간담회를 통해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시 나타날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김포시는 서울시로 편입될 때 과밀 억제 권역으로 변경되어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신규 조성이 금지되는 등 각종 혜택을 포기해야 될 수 있으며 구 단위로의 변경에 따라서 재정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고 쓰레기 처리장 이전 등 혐오시설 집중의 가능성과 농어촌 자녀 대입 특별 전형에서 제외되고 취득세 등의 중과 세율 적용과 같은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김포시에서는 서울시 편입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서울경제는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7일 주민 간담회를 열면서 농어촌 특별 전형 축소 등의 문제는 특별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세수의 감소는 각종 기반시설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등 지출의 감소로 상쇄할 수 있으며 서울시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김포 시민이 누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런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서 각 지역의 여론을 대변하는 지역 언론도 바빠졌습니다. 지역 언론마다 이 사안을 보는 입장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지역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나요? 네,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입장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먼저 김포에서는 이를 반기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포신문은 남도냐 북도냐 강요받은 선택에서 나온 신의 한 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서울로의 편입이 도약의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권 언론에서도 관심이 높았는데요. 주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언론이 많았습니다. 특히 경기일보는 메가서울은 정치쇼라는 사설을 비롯해서 다수의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하고 있었고 경인일보도 김포FC 운영이나 매립장 빅딜설 등 다양한 쟁점을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또 사설을 통해서 경기도 의회와 야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중부일보도 해당 이슈로 도내에 산적한 현안들이 묻힐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수의 지역 언론에서는 서울의 확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대전일보는 메가서울 계획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보도했고, 강원도민일보도 사설을 통해서 균형 발전이 헛말이 될 수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구의 영남일보도 사설을 통해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균형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고, 광주의 무등일보도 사설을 통해서 서울 블랙홀 확장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부울경 지역에서는 메가시티라는 방향에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울산메일은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울산 소멸 정책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기자회견을 보도한 것에 비해서 경상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울산도 생존을 위해 메가시티 계획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기반의 국제신문은 메가서울에 앞서서 부울경 메가시티 먼저 재논의하라라는 사설을 통해서 메가부산의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부산일보도 부산도 메가시티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도와 함께 부산의 외연 확대 가능성에 대한 칼럼을 보도하는 등 전반적으로 메가시티 논의의 확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메가시티 서울 구상 총선을 앞두고 나온 만큼 이 정쟁에 매몰될 우려도 있잖아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서 느낀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인 빅카인즈로 검색을 하면요. 처음으로 이슈가 제기된 지난달 30일부터 열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1,900건 가까운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들을 살펴보다 보면 실제 행정구역 개편에 필요한 쟁점들에 대한 세밀한 논의보다는 정치인과 시민의 반응을 중계하는 방식의 단편적인 보도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이슈가 실질적인 도시 경쟁력의 관점에서의 논의보다는 단기적인 총선 대응과 같은 정치화된 쟁점이나 부동산 가격과 관련되어 보도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점이 특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메가시티라는 현상과 방향에 대한 논의나 행정체계 개편 등 정책적인 논의보다는 김포시와 서울시의 지도 이미지를 활용한 희화화된 보도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보도를 더 쉽게 만나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번 이슈 자체가 보다 큰 쟁점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공방을 넘어서 메가시티 서울, 더 나아가서는 전국 주요 도시로의 메가시티 논의로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을 넘어서 부산과 광주, 세 개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3축 메가시티를 내세우면서 전선을 확장하고 있었는데요. 기존의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을 내세웠던 위원회를 정식 출범하면서는 뉴시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더 확대된 메가시티 논의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YTN은 민주당에서는 전면적인 행정체계의 검토를 역제안하는 방식으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쟁점으로 촉발되었지만 이제는 보다 큰 틀에서 메가시티와 행정체계 개편이라는 국가적 정책 의제와 연결된 만큼 앞으로 보다 심층적인 논의들이 전개되면서 언론의 본격적인 역할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해당 이슈에 대해서 언론이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슈는 분명 일반 대중에게는 다소 뜬금없는 갑작스러운 공방으로 출발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총선과 부동산이라는 논쟁의 결과로 인해서 부수적인 이익과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예민한 주제라는 점도 보도에 있어서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이슈들은 자극적인 보도들이 더 쉽게 소비되고 실제 쟁점을 체계적으로 다룬 좋은 보도들은 주목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쟁점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맥락과 연결시키고 해외 사례들과 비교하며 전략적 선택의 방향에 대한 보다 질 높은 논의를 돕는 역할을 하는 좋은 보도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뚝심 있게 공적인 논의의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뉴스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방송통신대학교 이성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